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비평, 오늘의 주제는 조선왕조의 정체로서 조선은 노예제 사회인가?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룰 텐데요. 그래서 부제로 논쟁 1이라 했습니다. 조선은 노예제 사회인가? 논쟁 1. 제가 지난번에 조선왕조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조선왕조가 상당히 문민정치가 발달한 인권의식이 고양된 건세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해외 역사학자들, 특히 미국의 한국사 연구자들은 한국사를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 사이에 간격이 대단히 크다. 그렇다면 한국은 건세사회도 아니고 고대사회도 아니고 중세사회냐, 그 점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정체가 불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요, 조선은 노예제 사회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미국에서 한국사 연구를 주도한 제1세대의 인물로서 제임스 팔레 교수입니다. 1934년생으로서 10년 전에 2006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사 연구자가 대체로 이분의 영향을 크게 받고 그의 제자들이다 할 수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에는 그 옆에서 보는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이라는 방대한 책을 저작을 하셨습니다. 이후 정년퇴직 은퇴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성경원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에 와서 한 3년간 석좌 교수로서 근무하시기도 했는데요. 저 책은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책인데요. 유교적 경새론과 조선의 제도들이라는 책인데, 이런 책이 두 권입니다. 이 두 권을 하나로 역으로서 쓴 호대한 분량의 책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온 지 1996년이고, 그 2년 뒤에 1998년에 이분이 서울에서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로 근무하는 기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 사회사에 관한 나의 견해라고 하면서, 거기서 조선 사회는 노예제 사회다, 슬레이브리 소사이어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제임스 팔레의 노예제 사회론의 주요 근거는, 첫째는 고려와 조선의 노비가 있었는데 이 노비는 슬레이브다, 노예다. 근데 이 노비는 왜 노예냐? 주인의 제물로서 상속과 매매와 정려의 대상이 되었고, 또 법적인 권리가 없었다. 주인에게 함부로 맞아 죽여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무권리의 존재였다. 이렇다면 이거는 노예라고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한 노비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었다. 로마 사회, 또 미국 남부 노예제 사회가 노예 인구 비중이 30%가 넘었는데, 그리하여 고려와 조선도 노예제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노예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예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노예제가 그 사회, 그 시대의 지배적인 생산 양식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바로 요 사람의 이 제임스 팔레 교수의 학설의 핵심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지주 소작 관계라는 특별한 어떤 지배적인 생산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분은 코리안 모드 오브 프로덕션, 한국적 생산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 이래로 이 한국적 생산 양식이 지배적인 생산 양식이었는데, 이 생산 양식을 담당하는 생산자, 농민이 바로 노비들이었다. 그 농민의 30% 이상이 노비들로서 노예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는, 네 번째,
고려와 조선 사회는 세계사적으로 노예제 사회다, slavery society다 하는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예, 이제 다시 이분이 이런 이 주장을 하면서 저의 그 노비제에 관한 연구를 인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 뭔가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제가 이 제임스 팔러 교수의 노예제 사회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200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저희 제임스 팔러의 노예제 사회설 검토라는 이 논문입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제가 한 5가지 종류의 그 반박을 근거를 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첫째는 고려와 조선은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와는 역사적 환경이 상이하다. 로마 사회라든가 미국 남부 사회라든가 이런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는 매우 사유재산제가 발달하고 또 상업 문화가 고도로 성행했다. 그리고 역사상 노예제 사회가 한 100여 사회로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 대부분 보면은 해양 문화의 뭐 조그만 도시나 섬 국가인 경우가 많다. 어쨌든 그 해양 문화에 고도로 상업화된 그런 사회에서 두 번째,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명이 만날 때,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들이 공급됐죠. 그 아프리카 대륙의 문명과 로마의 문명은 대단히 이질적입니다. 미국 남부의 문명과 아프리카의 문명은 매우 이질적이고, 이렇게 해양을 통해서 매우 이질적인 문명으로부터 대규모 예속노동이 공급되는 그런 특별한 환경에서 노예제 사회가 성립했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격리된 순수 농업사회였다. 이 순수 농업사회에서는 노예제를 유지할 특별한 인센티브가 경제적으로 성립하기 힘든다. 자,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고려시대의 노비 비중은 아무래도 10% 미만이고, 좀 더 과감하게 지적한다면 한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려는 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받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의 30-40%로 노비가 확장되는 것은 15세기 이후 조선인데요. 세 번째, 근데 조선 노비의 절반은 납공 노비로서 노예라고 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자료부터 먼저 보면요. 이 조선의 노비는 크게 소속에 따라서 사노비와 공노비, 이 일반 사가에 주로 양반 관료의 사가에 속한 어떤 사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왕실이나 중앙이나 지방의 각 관청에 속한 공노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노비나 공노비나 존재 형태는 다 동일하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입영노비와 납공노비입니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실정적으로 좀 명확히 밝힘으로써 조선 한국 노비제사 연구에 제 나름의 하나의 기여한 바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교과서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하나의 통설화되어 있는데요. 이 입영노비란 것은 뭐냐 하면은 주인집에서 또는 그가 속한 관청에서 살면서, 주인집이나 그의 부속 가옥에 살면서 주인집의 각종 가사노동이나 농업노동에 종사를 하면서 주인이 먹이고 입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입영노비라는데, 이거는 거의 여지없이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납공노비라고 있는데요. 주인집과 떨어져 살면서 또는 소속 관청과 떨어진 지방이나 먼 곳에 살면서 자신의 독자의 가족과 토지를 보유한 소경리의 주체입니다. 독자의 재산으로서 토지와 또 가족을 보유한 소경리의 주체로서 다만 연간 소정의 몸값을, 그 몸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몸값을
주인에게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쌀이든 포든 어물이든 소금이든 뭐 땔감이든 간은요. 그걸 신공이라 했는데 순 한국말로는 구실이라 했습니다. 구실을 바친다. 그래서 몸값으로서 구실을 바치는 노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조세와 공물을 납부했습니다. 쌀이나 콩과 같은 조세를 냈고 또 쌀, 콩 이외에 각종 어떤 그 현물 꿀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등 지역의 특산물을 조선 왕조가 공물로 거두었는데 그것도 토지에 대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이 낙공 노비들은 바쳐야 됐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세와 공물을 냈다는 점에서는 공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공 노비는 기본적으로 반공반사의 존재예요. 다만 몸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왕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부과되는 구실을 주인에게 냈지 몸에 부과되는 구실로서 왕조에 내는 건 없습니다. 그걸 바로 군역이라 했는데요. 노비가 아닌 양인 농민들은 군역을 졌습니다. 그러나 이 노비는 이 군역을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납공 노비들이 전체 노비의 절반 됩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노비를 수백 구를 소유하고 심지어는 수천 구 또는 만 구를 넘기도 했는데 중앙귀족이나 왕실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노비가 많았는데 그 대부분은 납공 노비였습니다. 집 주변에 거느리고 있는 노비나 가까운 데 두면서 부리는 노비는 아무래도 20명, 30명을 넘기 힘들었어요. 서울에는 물론 수십 명, 100명까지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귀족가의 경우에는요. 그러나 일단 보통의 양반 가문이나 농촌 양반의 경우에는 집 주위에 노비 가족 한 5, 6가족, 그래서 그 인구가 한 20명 정도. 뭐 그 정도 하면은 가사노동이나 농업노동에 필요한 어떤 그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 나머지 노비들은 다 외처에 흩어져 살면서 구실을 내는 납공노비였습니다. 이 납공노비를 과연 노예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는 확실치 않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노비가 아니라고 노예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주인은 필요에 따라서 낙공 노비를 입영 노비로 차출할 수가 있습니다. 입영 노비가 모자랄 때 숫자가 모자라면은 저 멀리 사는 낙공 노비를 그 집안으로 드립니다. 오라 하면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입영 노비로 소환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예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어쨌든 대단히 논쟁적인 존재입니다. 이 논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노비가 인구 비중이 30~40%라고 해서 노예제 사회라고 단언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 네 번째는 한국적 생산 양식, 그 제임스 팔레가 이야기한 한국적 생산 양식, 그거는 이제 지주 소작 관계를 말하는데, 이 지주 소작 관계가 고려와 조선 전기의 지배적인 생산 양식이었다. 코리안 프로덕션 오브 모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된 선입관념이지만은 저는 토지 제도사 전문가로서 그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로서도 지금도 그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주 소작 관계가 일반화하는 것은 조선시대 말로는 병작이라 하고 순우리말로는 어우리라 했는데요. 이 어우리 관계가 나타나는 건 15세기 이후부터고, 그것이 농촌사회에서 일반화하는 것은 18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잘 모르고 제임스 팔러 교수는 일반화했다, 그런 오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적 생산 노예가 결합한 한국적 생산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근거가 없는 하나의 상정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선 노비가 노예의 일지인데 노예의 고유한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발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비는 혹시 그 이름은 대단히 천하게 불렸습니다. 개똥이, 솔똥이, 말똥이,
뭐 마당새, 뭐 온갖 지저분한 어떤 그 사람과 가축의 똥오줌에 비유되는 또는 바위나 뭐 나무나 이와 같은 물상에 비유되는 비인격적인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이외에 일반 양인들과 확실히 그들을 노예로 구분할 만한 특별한 상징은 그의 두식이라든가 복식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한 이름은 양인의 경우에도 천한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인과 노비 사이에는 조선 왕조가 그거를 용인한 탓도 있지만은 자유롭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하청 양인과 자유롭게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이 노비 결혼의 일반적인 형태일진데 일반 자유인의 신분으로부터 명확하게 분리되는 노예적 존재로서 노비를 특정할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 문화에 상응하는 어떤 그 사회 심리적인 또는 가시적인 상징이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힘들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와 같은 반론 자체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팔레가 노예제 사회설을 주장했을 때, 또 더불어 저의 조선 노비제에 관한 연구를 비판했을 때, 저의 이 같은 비판은 학자로서는 자부해도 좋을 하나의 업적이다 라고 제 자신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비판을 제기한 사람, 반론을 한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아직도 유일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부감을 갖는 어떤 그런 논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몇 가지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제임스 팔레 교수의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 방식에 문제가 있었지, 문제 제기의 의도 자체는 우리가 제고할 여지가 많고 다른 식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는데, 문제 제기 방식이 좀 서툴렀다 하는, 서툴렀기 때문에 아주 남이 보기에는 뭔가 전국을 찌르는 반론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논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이 제임스 팔레라는 그 미국인 학자의 그 한국사 연구의 의의를, 그분의 전체 글을,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조선 노예제 사회를 주장하게 됐느냐. 첫째는 한국의 역사학은 위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분은 1950년대에 한국의 미국의 병사로서 주둔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사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볼 때 이 노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전체 인구의 30~40%가 노비였던 것은 조선 15, 6, 7세기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의 역사자들은 신라시대부터 또는 고려시대부터 7세기, 10세기부터 역사를 중세사회라고 한다. 근데 노비가 어떻게 농노냐, 중세사회냐. 더구나 15세기 이후를 두고서는 근세사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위선적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대담하고 용기 있는 역사가만이 그 악명 높은 노예제 사회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 노예제 사회론과 유사한 주장은 이전에, 이미 100년 전에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우리 민족으로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만약 대담하고 용기 있는 역사가가 있다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주장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은 1998년 자기가 그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인에게는 인권의식이 매우 약하다.
그 제가 제임스 팔레 교수가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무려 3시간인가 서로 논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분이 그렇게 한국인에게는 자유 내지 인권 의식이 대단히 발달하고 역사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조선 사회에서 자유나 인권 의식이 발달했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만난 많은 한국인들은 자기가 옛날에 양반 시분이었고 집안이 얼마나 종이 많았는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이와 같은 어떤 인권의식의 결여, 자유의식의 희박, 이 문제를 자기는 역시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고려와 조선 사회는 왕권과 귀족적 관료제 또는 관료제적 귀족제가 초장기의 균형을 이룬 사회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린 바로 이 책이 바로 그렇죠. 이 제임스 팔레 교수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국은 초장기의 균형사회인데, 균형이란 거는 왕권과 관료제적 귀족 사이의 그 균형이고, 이 귀족제적 어떤 그 요소가 장기 지속성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 귀족제적 지배의 기초에는 노비제가 있다, 또는 노비와 유사한 어떤 예속 신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예속 신분을 동반하는 귀족제적 지배가 초장기적으로 존속을 했는데, 이것을 왜 한국 역사학자들은 정면에서 응시를 하고 있지 않느냐. 다섯 번째는 귀족제가 일관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서적으로 중국 송대 이전의 사회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대 이후에는 중국에서 신분제가 사라지고 귀족이 사라지고 노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분제, 서민들의 평등한 사회가 성립하는 가운데 상업이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황제 지배체제가 일군 만민의 황제 지배체제라 성립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역사학자들은 흔히들 당송변역이라 합니다. 당나라에서 송나라로의 변역. 그것이 또 일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는 건세사회설로 주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송변역으로 대표되는 신분제 해체, 귀족제 해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교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당대 이전의 사회다. 10세기 이전의 당대 이전의 사회다. 여섯 번째는 바로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만, 이 책은 유형원의 라는 실학자의 그 반개수록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실학은 진정한 성리학적, 송대 이후에 성리학적 도덕 사회를 추구한 것이고,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대설과는 근대 자본주의 맹아론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그 근대적 사상을 하고 실학을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어떤 연구 동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팔레의 학문의 의의는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부정되지 않고, 저는 상당히 그 옳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의 생각이 제임스 팔레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 나름의 연구의 그 여정에서 그러한 그 인식에 도달을 하고 또 그런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제임스 팔레의 이와 같은 주장에 동조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사나 토지제도사나 노비제도사에서 아주 미세하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서투르게 문제를 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반론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노이제 사회가 아니면은, 다시 말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고대 사회가 아니면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건세사회도 아니면 중세사회냐, 달리 표현해서 농노제 사회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선은 농노제 사회인가 논쟁 2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